엄마, 제 말 오해하지 말고 들어보세요. 요양원 알아보는 건 어떨까요? 제가 미리 몇 군데 알아봤는데 시설도 괜찮더라고요. 요양원. 멀쩡한 내 집 두고 왜 남의 집으로 가야 하는데? 솔직히 이 집은 엄마 혼자 쓰기엔 너무 커요. 이 집 전세 놓고 전세금으로 요양원비 내면 충분할 것 같아요. 거기서 남는 돈은 저희가 잠깐 애들 학자금으로 써도 되고. 뭐? 이때껏 너희 키우고 대학까지 보냈는데 이제 조금 아프다고 내 집마저 뺏겠다? 뺏는 게 아니라 솔직히 저희한테도 부담이에요. 애들 학원비도 많이 들어가고. 부담? 내가 언제 너희한테 손 내밀고 부담 준 적 있니? 아플 때도 혼자 참고 힘들 때도 혼자 견디고. 그건 엄마의 선택이었어요. 월 200만 원이면 전문 인력이 돌봐준다는데 전세금 이자만으로 요양원비 감당되지 않나요? 집 다시 찾으시면 되잖아요. 내가 듣고 싶은 말은 그게 아니야. 거기 가면 얼마나 자주 보러 올 건데? 매주? 아니면 명절에만? 일단 가셔보시고 저희도 바빠서 시간 날 때마다 가려고 노력은 할게요. 그렇게 걱정하실 일 아니에요. 그래, 결국 그거구나. 다들 그러더라. 처음엔 자주 온다고 약속하지만 결국엔 명절에도 안 온다고. 이 대화는 제가 병원에서 태어난 지 한 달 후 큰아들 도진이와 나눈 대화입니다. 30년간 사회복지사로 수많은 노인분들을 상담해 온 제가 정작 노후에 이런 상황을 맞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김정옥입니다. 올해 69세, 남편의 긴 투병을 간호하다 결국 떠나보냈고 오랜 간병으로 망가진 몸을 가지고서 자식들 눈치를 보며 서럽게 살아야 하는 현실에 직면했습니다. 수백만 원이 드는 요양원, 간병인 고용, 자식들과 동거하면서 눈치 보며 살기. 이 모든 선택지를 저는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요양원처럼 답답하지도 눈치 보며 얹혀 살지도 않고 나만의 공간에서 지내며 안전하고 활기차게 살기가 고작 5만 원으로 실현될 수 있다는 것을요. 오늘 저는 제 경험을 바탕으로 노후의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으면서도 당당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려 합니다. 요양원도 간병인도 자식도 아닌 뜻밖의 선택지가 있습니다.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노후 준비에 작은 도움이라도 된다면 더할 나위 없이 기쁠 것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시고 이 정보가 필요한 다른 분들에게도 공유해 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으로 저를 응원해 주세요.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모두 무료입니다. 자, 이제 제 이야기를 시작할게요. 남편을 보내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3년간의 투병, 그 긴 시간 동안 저는 병원과 집을 오가며 간병에 전념했습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병원에 나갔고 밤늦게 돌아와서는 다음 날 병원에 가져갈 밑반찬을 준비했습니다. 병원비를 보태느라 집까지 팔았고 전세 아파트로 옮긴 것이 그가 제게 남긴 전부였습니다. 사실 그 전세 아파트도 남편이 직접 구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제가 부동산을 돌아다니며 찾은 곳이었죠. 남편은 이미 거동이 불편해서 침대에서 일어나기도 힘들어했거든요. 여보, 미안해. 이 모양으로 만들어서. 남편이 제 손을 붙잡고 말했던 그 마지막 말이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괜찮아요. 우리 함께 이겨내요. 그때는 정말 그렇게 믿었습니다. 함께 이겨낼 수 있다고. 하지만 병마는 결국 제 남편을 데려갔고 저는 혼자가 되었습니다. 긴 경관호로 저의 건강도 악화되어 있었습니다. 당뇨 합병증으로 인해 시력마저 흐려졌습니다. 처음에는 안경만 바꾸면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안과 의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뇨 망막병증이 많이 진행되었네요. 치료는 하되 시력 회복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 순간 제 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남편도 떠나보내고 이제 눈마저 나빠진다니. 계단을 오르내리는 것도 간단한 외출도 점점 어려워졌습니다. 예전에는 아무 생각 없이 오르내리던 아파트 계단이 이제는 험준한 산처럼 느껴졌습니다.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갈 때마다 숨이 차고 다리가 떨렸습니다. 가스불도 제대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은 가스불을 켜놓고 깜빡해서 팬이 타는 바람에 연기가 자욱하게 피어올랐습니다. 다행히 이웃집 아주머니가 냄새를 맡고 달려와 주셔서 큰 사고는 면했지만 그 순간 얼마나 무서웠는지 모릅니다. 위험했던 순간들이 점점 더 자주 생겼습니다. 마트에서 물건을 고르다가 진열대에 부딪히기도 하고 길을 걷다가 턱에 걸려 넘어질 뻔하기도 했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지나가던 사람들의 걱정 어린 목소리가 제게는 더욱 씁쓸하게 들렸습니다. 저 자신이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일상생활조차 어려운 사람이 되었다는 현실을 받아들이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런 어느 날 아들이 찾아왔습니다. 사실 남편 장례식 이후로 아들이 집에 온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평소에도 바쁘다는 핑계로 자주 오지 않던 아들이었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는 더욱 뜸해졌습니다. 엄마, 혼자 계시면 너무 위험해요. 아들이 현관문을 들어서자마자 한 첫 마디였습니다. 인사도 없이 바로 걱정부터 표하는 모습에서 뭔가 다른 속내가 있음을 직감했지만 그래도 아들이 저를 걱정해준다는 사실이 반가웠습니다. 눈도 잘 안 보이시는데 어떻게 혼자 지내시려고 그래요. 지난번에 가스불 사고 났다고 들었어요. 이웃 아주머니한테서 연락받았거든요. 아, 그 일까지 아들 귀에 들어갔구나. 저는 괜히 부끄러워졌습니다. 그냥 깜빡했을 뿐이야. 별일 아니었어. 별일 아니긴요. 집에 불이라도 났으면 어쩔 뻔했어요. 아들의 목소리에 진심 어린 걱정이 느껴졌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가 저를 걱정해주는 목소리를 들으니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저희랑 같이 사세요. 같이 살자고? 순간 제 마음이 두근거렸습니다. 혼자 사는 외로움이 얼마나 컸는지 아들의 그 한마디가 단비 같았습니다. 하지만 너희도 살기 좁을 텐데. 실제로 아들 집은 20평 남짓한 아파트였습니다. 아들 내외와 초등학생, 손주 둘이 살기에도 넉넉하지 않은 공간이었죠. 그래서 큰 집으로 이사 갈까 해요. 엄마 방도 따로 마련해 드릴 거예요. 그 순간 며느리도 거들었습니다. 저희가 모시는 게 당연하죠. 며느리의 말에 제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역시 자식은 자식이구나. 이렇게 나를 걱정해 주다니. 혼자서 두려움에 떨며 보낸 지난 몇 달을 생각하니 아들의 제안이 얼마나 고마웠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큰 집은 돈이 많이 들 텐데 저는 현실적인 걱정을 표했습니다. 아들의 월급으로 더 큰 집을 구하기는 쉽지 않을 텐데. 그게 말이에요, 엄마. 아들이 잠시 머뭇거리더니 말했습니다. 그 표정에서 뭔가 말하기 어려운 부탁이 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사실 집값이 조금 부족해요. 아, 그렇구나. 엄마, 이 집 전세금 빼서 좀 보태주시면 안 될까요? 어차피 저희랑 같이 사실 거잖아요. 그 순간 제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저는 망설였습니다. 사실 살고 있던 집의 전세금이 제가 가진 것의 전부였거든요. 남편이 돌아가신 후 병원비로 쓴 돈을 제외하면 그 전세금이 저에게 남은 유일한 자산이었습니다.
만약 아들과의 동거가 잘못되면? 만약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하지만 아들의 간절한 눈빛을 보니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엄마도 저희랑 계속 사실 거고, 집도 넓으니까 불편하실 일 없을 거예요. 저희가 잘 모실게요. 아들의 말이 믿음직스러웠습니다. 무엇보다 혼자 사는 불안감이 날로 커져 있던 터라 아들의 제안은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 드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만약 밤에 쓰러지면 누가 알까? 며칠이 지나서야 발견되는 건 아닐까? 그런 불안감이 아들의 제안 하나로 사라질 수 있다면, 그럼 알았다. 내가 보태줄게. 정말요? 고마워요, 엄마. 아들이 환하게 웃으며 제 손을 잡았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아들의 밝은 미소였습니다. 며느리도 기뻐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저희가 잘 모실게요. 그 순간만큼은 정말 행복했습니다. 오랜만에 가족의 품으로 돌아간다는 안도감,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기쁨이 마음을 가득 채웠습니다. 며칠 후 저는 아파트 전세금을 모두 빼내어 아들에게 주었습니다. 3천만 원. 전세금은 제게 남은 전 재산이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평생을 살았던 그 집의 추억들, 그리고 앞으로의 생활을 위한 마지막 보장이었죠. 혹시나 하는 걱정이 들기도 했지만 이 결정이 아들을 돕는 길이자 저에게도 든든한 울타리가 될 것이라 굳게 믿었습니다. 은행에서 전세금을 찾는 그날, 통장 잔고가 0원이 되는 것을 보며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제 정말 돌아갈 곳도 기댈 곳도 없구나. 하지만 곧 새로운 집에서 아들 가족과 함께 살게 될 것을 생각하며 마음을 달랬습니다. 엄마, 정말 고마워요. 이번에 구한 집 정말 좋아요. 엄마도 마음에 드실 거예요. 아들은 돈을 받고 나서 더욱 다정해졌습니다. 방도 남향으로 밝고 화장실도 가까워서 편하실 거예요. 새 집으로 이사하는 날, 저는 소박한 집 몇 개를 챙겨 아들 집으로 향했습니다. 오랫동안 혼자 살았던 물건들 대부분은 두고 가야 했습니다. 새 집에는 이미 가구들이 다 있고 제가 가져갈 것은 옷가지와 개인용품 정도였으니까요. 남편과 함께 사용했던 그릇들, 함께 찍었던 사진들이 담긴 앨범, 혼수로 가져온 이불 등 모든 것들을 정리하면서 지난 세월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습니다. 이제 정말 새 출발이구나. 마지막으로 집 열쇠를 반납하며 중얼거렸습니다. 아들 집에 들어온 지 석 달이 지났습니다. 처음 며칠은 정말 따뜻했습니다. 손주들이 할머니 하며 달려와 안겨주고 며느리는 어머니 편히 쉬세요 하며 웃어주었습니다. 할머니, 이거 제가 학교에서 그린 그림이에요. 할머니, 오늘 급식으로 뭐 나왔는지 알려줄까요? 손주들의 제잘거리는 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오랫동안 적막했던 일상에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울려 퍼지니 이것이 바로 가족의 행복이구나 싶었습니다. 며느리도 처음에는 정말 다정했습니다. 어머니, 입맛에 맞으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해드린 된장찌개 드셔보세요. 어머니, 혈압 괜찮으세요? 약은 제때 챙겨 드시고 계시죠? 이런 관심과 배려를 받으며 역시 가족이구나 하는 생각에 마음이 따뜻했습니다. 저도 나름대로 가족에게 도움이 되려고 노력했습니다. 비록 눈이 나빠졌지만 할 수 있는 집안일은 하려고 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간단한 밑반찬을 만들어 놓기도 하고 손주들이 학교에서 돌아오면 간식을 준비해 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자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눈이 나빠져 집안일을 하는 것도 많이 어려워졌습니다.
빨래더미에서 옷을 구분하지 못해 끙끙대고 있을 때였습니다. 이것도 잘못 계셨어요. 아이 옷이랑 어른 옷이랑 섞였네요. 며느리의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미안하다. 잘 안 보여서. 날이 갈수록 며느리의 목소리는 차가워졌습니다. 설거지 하신 그릇에 음식이 그대로 붙어 있어요. 잘 좀 씻어주세요. 창틀이랑 구석에 먼지가 남아 있어요. 청소 다시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저는 최선을 다해 집안일을 했지만 며느리는 항상 못마땅해 했습니다. 어느 날 아들과 며느리가 제 방 앞에서 다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왜 자꾸 엄마 방을 아이 방으로 바꾸자고 해? 이 집에서 모신다고 돈을 받아낸 거잖아. 아이가 공부할 방이 필요하다고. 어머니는 거실에서 주무셔도 되잖아. 그래도 그렇지. 엄마가 거실에서 어떻게 살아? 그럼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거야? 솔직히 말해봐. 우리도 힘들어. 이렇게는 더 못 살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요양원 알아보는 게 나을 것 같아. 이제 집안일도 못 하시잖아. 며느리의 말에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그래. 당신 말이 맞아. 돈 때문에 합치기는 했지만 어머니랑 같이 지내는 거 나도 불편해. 내가 요양원 한번 알아볼게. 문틈으로 흘러나온 아들의 말은 비수처럼 저를 찔렀습니다. 저는 이 집에서 완전히 투명인간이 되었습니다. 제게 인사하는 사람도 없었고 거실에 앉아 있으면 비켜달라는 말만 들었습니다. 며느리는 아예 저와 눈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손주들도 이제는 할머니가 보이지 않는 듯 지나쳐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은 제 72번째 생일이었습니다. 저는 바쁜 아들 내외에게는 일부러 알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마침 집에 있던 미역으로 미역국을 끓여놓고 아침상을 차려놓았습니다. 그런데 아들 내외와 아이들이 모두 외출복을 입고 나서는 것이었습니다. 얘들아, 아침은? 어머니, 저희 오늘 늦을 것 같아요. 식사 챙겨 드세요. 많이 늦니? 아이들이랑 외식도 하고 쇼핑도 좀 하고 올게요. 그렇게 온 가족이 나가버렸습니다. 집에는 저 혼자만 남았습니다. 저는 텅 빈 식탁에 혼자 앉아 식어버린 미역국을 떠먹었습니다. 짠맛이 났는데 그것이 눈물 때문인지 미역국 때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때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 집에 들어온 지 석 달 동안 한 번도 아들, 가족과 함께 식사한 적이 없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식어버린 미역국을 다 먹지도 못했습니다. 목이 메어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쇼핑백을 들고 웃으며 들어오는 그들을 보며 저는 더 이상 이 가족의 일원이 아니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더욱 조심스럽게 살았습니다. 매번 타박을 듣다 보니 마음도 점점 위축되었습니다. 뭘 해도 잘못이고 뭘 안 해도 문제가 되는 상황이 계속되었습니다. 어머니, 아이들 간식이요. 생과일 주스나 견과류같이 건강식으로 챙겨주세요. 어머니, 속옷은 세탁기에 넣지 말고 손빨래로 해주세요. 어머니, 걸레질할 때 구석구석 좀 더 신경 써주세요. 하루에도 몇 번씩 들려오는 지적과 요구사항들. 처음에는 최대한 맞춰주려고 노력했지만 점점 지쳐갔습니다. 저도 한때는 가정의 여주인이었는데 이제는 무급 가정부 취급을 받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 마음이 아팠습니다. 전세금을 내주며 마지막 보금자리를 포기한 것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어느 날 아침 아들이 툭툭 내뱉었습니다. 음식이 너무 심심해. 매콤한 아구찜 같은 거 없어? 그 말을 들은 순간
제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예전에도 아들은 제가 해주는 아구찜을 매우 좋아했거든요. 대학생 때도 집에 오면 꼭 해달라고 했던 음식이었죠. 혹시 아구찜을 해주면 예전처럼 다정해질까? 마지막 한 번만 더 노력해보자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모두가 회사와 학교로 떠난 후, 저도 서둘러 집을 나섰습니다. 예전에는 자주 가던 수산시장이었지만, 이제는 모든 것이 어려웠습니다. 버스 정류장에서 번호판이 제대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기요. 혹시 시장 가는 버스 몇 번인지 아세요? 47번이요. 저기 오는 거 타세요. 친절한 분이 알려주셨지만 버스가 오는 것을 확인하기까지도 시간이 걸렸습니다. 사람들이 도와주었지만 버스 안에서도 불안했습니다. 어느 정거장에서 내려야 하는지 기사님께 여러 번 물어봤습니다. 할머니, 시장 가시는 거예요? 다음 정거장에서 내리세요. 30분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1시간이 넘게 걸려서야 도착했습니다. 시장은 여전히 활기찼지만 저에게는 낯설고 복잡했습니다. 사람들 사이를 헤매며 아구를 파는 수산물 가게를 찾았습니다. 예전에는 단골로 다니던 곳들도 이제는 어디에 있는지 찾기 어려웠습니다. 아구 있어요? 네. 있어요. 몇 마리 드릴까요? 2마리면 될까요? 내 식구거든요. 그럼 이거 좋은 걸로 드릴게요. 아구를 산 후에는 콩나물을 사러 가야 했습니다. 아구찜에는 콩나물이 꼭 들어가야 맛이 나거든요. 여기 콩나물 파는 곳은 어디인가요? 상인에게 물어보려던 순간 갑자기 눈앞이 하얘졌습니다. 어지러움과 함께 다리에 힘이 풀리면서 할머니, 누군가의 외침이 멀리서 들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병원에서 눈을 뜬 것은 이틀 후였습니다. 할머니, 깨어나셨네요. 어떠세요? 간호사분이 따뜻한 목소리로 말을 걸어주셨습니다. 여기가 어디죠? 병원이에요. 시장에서 쓰러지셔서 응급실로 오셨어요. 저혈당으로 쓰러졌다는 의사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아들의 짜증 섞인 표정을 봤습니다. 걱정보다는 귀찮다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엄마, 이렇게 계속 문제 생기면 어떡해요? 우리도 한계가 있다고요. 미안하다. 정말 미안했습니다. 아들에게 폐를 끼치려던 게 아니었는데 이제 정말 요양원 알아봐야겠어요. 저희가 24시간 케어할 수는 없잖아요. 이번처럼 갑자기 쓰러지시면 저희도 당황스럽고 며느리는 병실 끝에 서서 핸드폰만 들여다보며 혀를 찼습니다. 진짜 골치 아프네. 작은 소리였지만 제 귀에는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아이들은 오지도 않았습니다. 할머니가 병원에 입원했는데도 학원이 더 중요하다고 했나 봅니다. 그 순간 제가 이 가족에게 얼마나 짐스러운 존재인지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치료가 끝난 후 저는 퇴원 수속을 밟기 위해 수납 창구 앞에 줄을 섰습니다. 아들은 주차비가 아깝다며 차에서 기다리고 있었고 저 혼자 서류를 챙겨야 했습니다. 그때 제 옆에 서 있던 중후한 인상의 70대 남성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의 곁에는 한 청년이 함께 있었습니다. 이번 건강검진도 무사히 끝나셨네요. 청년이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예, 고생 많으십니다. 이렇게 챙겨주시니 든든해요. 남성의 목소리는 차분하면서도 여유로웠습니다. 오랜만에 듣는 따뜻한 대화였습니다. 저희가 정기 검진은 꼭 챙겨드리니까요. 혈압약도 떨어지기 전에 미리 챙겨드릴게요. 이제 수납만 마치시면 됩니다. 청년은 곧 차를 가져오겠다며 자리를 비웠습니다. 순간 저와 그 노신사만이
창고 앞에 남게 되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말을 걸었습니다. 아드님이 참 착하시네요. 이렇게 병원까지 모셔다 드리고. 그러자 남성이 살짝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들이 아니에요. 그냥 저를 도와주시는 분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까지 챙겨주시나요? 네. 정말 예의 바른 청년이에요. 가족처럼 챙겨줘서 고맙죠. 저는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가족도 아닌데 이렇게까지 챙겨주는 사람이 있다니. 요즘 같은 세상에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남성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저를 바라봤습니다. 제가 사는 곳에 저희를 도와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식사와 의료 지원이 제공되고 무엇보다 독립적으로 살 수 있어서 좋아요. 혼자가 아니라 이웃들과 어울릴 수 있어서 외롭지 않거든요. 그의 차분한 목소리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정말 그런 곳이 있을까요? 가족의 눈치를 보지 않고도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곳이? 거기서 산 지 벌써 2년이 되었어요. 처음엔 반신반의했는데 지금은 정말 만족하며 지내고 있어요. 저도 혼자 사는 게 어려워져서요. 시력도 나빠지고 제 상황을 간단히 설명했습니다. 그러시구나. 그런 분들을 위한 지원도 잘 되어 있어요. 생활관리사님들도 계시고요. 잠시 머뭇거리더니 그가 말했습니다. 혹시 관심 있으시면 제 연락처 드릴까요? 같이 정보 나누면 좋잖아요. 저도 처음엔 혼자 알아보느라 힘들었거든요. 그는 단정한 인상에다 배려심 깊은 눈빛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가 저에게 친절을 베풀어주고 있었습니다. 정말 괜찮을까요? 폐가 되지 않을까요? 무슨 말씀을. 서로 도우며 사는 거죠. 병원에서 돌아온 밤, 저는 제 방 한켠에 짐이 모두 쌓여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게 뭐지? 며느리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요양원 알아본 곳이 있어요. 내일 바로 보러 가세요. 아들 역시 강하게 몰아붙였습니다. 엄마, 이제는 이렇게 지내는 건 무리예요. 더 늦기 전에 빨리 결정하셔야 해요. 이번 일로 확실히 알았어요. 저희가 케어할 수 있는 한계를 넘었다고요. 절망에 잠긴 저는 그때 병원 수납 창고에서 만난 그 남성분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그분이 주신 연락처를 꺼내어 전화를 걸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병원에서 뵈었던. 그러시군요. 댁에는 잘 들어가셨나요? 네, 덕분입니다. 사실 상황이 급해져서요. 말씀하신 그곳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내일 한번 보러 가시겠어요? 제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다음날 찾아간 복지주택은 저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곳이었습니다. 출입구부터 단차가 전혀 없어 휠체어나 지팡이를 사용하시는 분들도 쉽게 드나들 수 있었습니다. 복도는 일반 아파트보다 훨씬 넓었고 벽면마다 안전바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분이 친절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여기가 제일 좋은 점이 뭐냐면요. 요양원처럼 단체 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각자 독립된 집에서 살면서도 필요한 도움은 언제든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 그랬습니다. 각 세대는 11평 정도 되는 원룸형 아파트였는데 혼자 살기에는 충분한 공간이었습니다. 작은 주방과 화장실, 그리고 거실 겸 침실이 갖춰져 있어 완전히 독립된 생활이 가능했습니다. 내 집에서 내 시간에 맞춰 생활하시면 돼요. 아무도 간섭하지 않죠. 한 입주민 할아버지가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1층에는 경로 식당이 있었는데
하루 3끼 모두 1,000원에 이용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혼자 해먹기 어려우시면 여기서 드시면 되고, 집에서 드시고 싶으시면 도시락도 가져가실 수 있어요. 건강관리실, 찜질방과 운동시설, 각종 취미활동을 위한 강당까지 마치 호텔의 부대시설처럼 이용하고 싶을 때만 이용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여기서 한글 공부를 다시 시작했어요. 내 방에서 TV 보고 있어도 아무도 뭐라 안 해요. 한 어르신의 밝은 표정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입주 비용이었습니다. 보증금 250만 원에 월 관리비 5만 원까지 합해 월 10만 원이면 이곳에 살 수 있었습니다. 65세 이상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정말 이런 곳이 있을까 싶었는데 와보니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좋더라고요. 내 집 같으면서도 혼자가 아니에요. 그분이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이런 복지가 가능한 거예요? 제가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국가에서 만든 고령자 복지주택이에요. 지난번에는 TV에도 나왔어요. 정말요? 네. 건축하시는 분들이 직접 와서 둘러보고 갔어요. 여기가 어르신들을 위해 특별히 만든 곳이라고 하면서요. 그리고 우리끼리 서로 도와요. 노노케어라고 해서 노인이 노인을 돌보는 거죠. 누가 시키지도 않는데 자원봉사로요. 실제로 복도에서 만난 한 할아버지는 새로 이사 온 분들을 위해 전등 스위치에 침실 등, 주방 등 스티커를 붙여드리고 계셨습니다. 처음 오시는 분들이 헷갈리시니까 이렇게 표시해드려요. 우리가 그 마음을 아니까요. 연락처도 드릴게요. 불편한 일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마치 가족보다 더 따뜻한 관심이었습니다. 입주 심사는 생각보다 빨리 통과되었습니다. 서류 심사와 간단한 면담만으로 일주일 만에 입주 허가가 났습니다. 축하합니다. 다음 주부터 입주 가능합니다. 복지주택 관리사분의 말을 들으며 저는 새로운 삶에 대한 기대감을 느꼈습니다. 입주가 확정된 밤, 저는 아들 내외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복지주택에 입주하게 되었다. 집을 나가서 따로 살겠다. 아들이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엄마, 집을 구할 돈이 어디 있어요? 다 해결했다. 그럼 아파서 위험하면 어떡해요? 걱정 안 해도 된다. 다 케어해주는 사람이 있다. 며느리가 끼어들었습니다. 그런데 비싸지 않나요? 어머니가 그런 돈이 어디 있어요? 너희가 걱정할 문제 아니다. 그러자 아들의 태도가 급변했습니다. 그런 돈이 있다면 저희랑 같이 살면서 아이들 학비에 보태주는 건 어떠세요? 며느리도 갑자기 달라붙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잘못 생각했어요. 어머니 모시는 게 당연한 건데. 저는 그들의 뻔뻔한 모습에 분개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나를 요양원에 보낸다더니 갑자기 나랑 같이 살자는 말이냐? 엄마, 그때는 이제 됐다. 너희 눈치 보며 살 것도 없고 짐 취급당할 것도 없다. 나도 내가 원하는 곳에서 살겠다. 저는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그 순간 정말 속이 시원했습니다. 오랫동안 참았던 말들이 시원하게 터져 나왔습니다. 마침내 복지주택에 입주한 저는 오랜만에 자유와 존엄을 되찾았습니다. 아무 눈치 보지 않고 제 시간에 맞춰 나오는 따뜻한 식사를 하고 아플 때는 바로 간호사님께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과는 매일 마주칩니다. 아침 식당에서, 복도에서, 1층 로비에서. 어떠세요? 여기 생활이 괜찮으시죠? 네. 정말 좋아요. 덕분에 좋은 곳을 알게 되었어요. 다행이에요. 혹시 시간 되시면 오늘 오후에 1층
카페에서 차라도 한 잔 어떠세요? 좋아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만남을 약속하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억지로 가족 흉내를 낼 필요도 없고 편안한 관계입니다. 복지주택에서의 새로운 일상은 정말 평화로웠습니다. 아침 7시에 일어나서 간단한 체조를 하고 8시에 1층 식당에서 아침을 먹습니다. 다른 어르신들과 자연스럽게 인사를 나누고 오늘 날씨 이야기, 건강 이야기를 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 날씨 참 좋네요. 어젯밤에 잘 주무셨어요? 혈압약은 챙겨 드셨나요? 이런 일상적인 대화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식사 후에는 건강관리실에서 혈압과 혈당을 체크하고 필요하면 간호사님과 상담을 받습니다. 혈압이 조금 높으시네요. 짜게 드시지 마세요. 네, 알겠습니다. 오후에는 취미 활동을 즐깁니다. 노래교실, 서예교실, 원예교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어서 하고 싶은 것을 선택해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저는 서예교실에 등록했습니다. 예전부터 붓글씨에 관심이 있었는데 이제야 시간을 내서 배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획이 참 부드러우시네요. 소질이 있으십니다. 선생님의 칭찬을 들으니 기분이 좋았습니다. 저녁 6시에는 다시 식당에서 저녁 식사. 오늘 메뉴는 무엇일까 기대하며 내려가는 재미도 있습니다. 복지주택에서 만난 이웃분들은 모두 저마다의 사연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옆방에 사시는 김 할머니는 저와 비슷한 경우셨습니다. 저도 아들네 집에서 3년을 살았어요. 처음에는 좋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눈치 보이고 힘들더라고요. 그러시구나. 저만 그런 게 아니었네요. 여기 와서 정말 편해졌어요. 누구 눈치도 안 보고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어서요. 아래층에 사시는 박 할아버지는 혼자 사시는 분인데 항상 유머가 넘치셨습니다. 여기 처음 왔을 때는 감옥 같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와보니 호텔이더라고요. 이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니 제가 겪었던 일들이 전혀 특별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비슷한 경험을 하셨고 이곳에 와서 새로운 삶을 찾으셨다는 것을요. 복지주택에 온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이제 저는 진정으로 자유를 느끼며 살고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고 싶을 때 일어나고 자고 싶을 때 잡니다. 누구에게도 허락을 받을 필요가 없고 눈치를 볼 필요도 없습니다. 가끔 아들에게서 안부 전화가 옵니다. 엄마, 어떻게 지내세요? 잘 지낸다. 불편한 건 없으세요? 없다. 그럼, 저기, 엄마. 응, 지난 일 정말 반성하고 있어요. 엄마, 정말 잘못했어요. 그래, 다 지난 일이다. 나도 잘 지내고 있고, 너희만 잘 지내면 된다. 잠깐만요, 어머니. 며느리가 아들의 전화를 건네받는 것이 들렸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괜찮으시면 이번 주말에 찾아뵙고 식사라도 할 수 있을까요? 아이들도 할머니 너무 보고 싶어 하고요. 그래, 그렇게 하자꾸나. 아들과 며느리의 흐느끼는 목소리를 들으니 저도 마음이 누그러졌습니다. 그간 서름이 잠깐 올라왔지만 그래도 가족이기에 서로 용서하고 용서받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겠지만 이제는 담담합니다. 그분과도 좋은 친구가 되었습니다. 일주일에 2~3번씩 함께 차를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눕니다. 젊어서는 이런 여유가 없었는데 나이가 들어서 오히려 좋은 친구를 만나네요.
그러게 말입니다. 인생이 참 신기해요. 저는 지금 행복한 노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도 당당하게 살 권리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짐이 되는 존재가 아니에요. 누구에게도 죄송해할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이제야 진짜 제 삶을 살고 있다는 기분입니다.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72세의 나이에도 새로운 시작이 가능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노후를 꿈꾸시나요? 그 꿈을 위해 어떻게 나아가고 계신가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우리의 존엄성이 짓밟혀서는 안 됩니다. 때로는 용기를 내어 새로운 선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선택이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노을 채널은 인생의 황혼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제 이야기가 힘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항상 행복하세요. 여러분의 삶을 응원합니다.